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었죠. 네, 뉴욕 증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시아장, 우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중동 지역에서 들려온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 거기에 굉장히 변동성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뉴욕장 빠진 것이 중동 때문인지 아니면은 시장 자체적인 어떤 무게감을 못 견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주들이 대거 조정받으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0%나 빠졌고요. 다른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대형 기술주 실적과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시장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역시 롤러코스터를 탄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도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60년대생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은퇴 대비 투자처로 농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 경매란 무엇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본격 실적 시즌에 진입한 뉴욕 증시,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끝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점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우 지수가 0.56% 소폭 오른 것에 비해서 S&P 500은 0.88%, 나스닥은 무려 2%가 빠지면서 주간으로만 5%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도 살펴보면 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일간, 주간 모두 기술주들의 하락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 문제였는지 종목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대형 기술주 빅7 모두 붉은색 띄고 있는 건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 강하게 하락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2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8개 분기 중 7개 분기 동안 예비 실적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 잠정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3분기 실적이 단순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소식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0% 하락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 실적 발표 잘 마친 넷플릭스가 9% 넘게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입자 수도 1분기 동안 933만 명 늘면서 전망치였던 480만 명을 대폭 웃돌았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치보다 낮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월가 분위기, 기술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약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 갈등이 주식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유가는 $100로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월가 대표 강세론자들도 당분간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 큰 가격 조정 역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 2년물 이날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주간으로는 2.3% 이상 상승하면서 아직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완료됐습니다. 반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세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에는 지정학적 불안과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점 등 악재가 겹치면서 효과가 전보다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시장이 조정을 받아왔던 4월의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4월 초 PCE와 PMI 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식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후 CPI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어져 오면서 부정적인 지표에 더해서 중동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아래로 끌어내려져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타격을 크게 받은 것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를 만큼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들도 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정 실적을 안 주는 걸 보니 실적이 나쁜 건 아닌지, 나아가 엔비디아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비둘기파로 평가받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앞으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대거 발표되고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 공개, 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또 기업 실적까지 모두 모인 말 그대로 빅 위크입니다. 특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추정치를 높여잡고 있는 만큼 M7 중 절반 이상 기업의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차값을 내렸고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선두 비아디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비아디가 26만 300대를 팔아치우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때 테슬라의 점유율은 고작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기차로만 시장을 좁혀봐도 두 자릿수가 채 안 되는 8.7%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기대했던 머스크의 인도 방문도 연기됐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매우 무거운 의미로 인도 방문이 연기됐지만 올해 말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기약 없는 두루뭉술한 일정에 테슬라 인도 진출 계획을 주도했던 공공정책 담당임원 로한 파텔도 자리를 떠나면서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사이버 트럭까지 리콜이 되면서 머스크의 속을 타게 만들었는데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이 거듭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럽에서 애플페이 말고도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할 전망인데요. 시스템이 개방되면 삼성페이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애플이처럼 타사 결제를 열게 된 건 유럽이 아이폰의 가두리식 사업 모델에 칼을 들이대면서인데요. 장장 4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근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글로벌 매출의 10%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슬며시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애플은 이 밖에도 유럽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고 또 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역시 기존 최대 30%에서 17%까지 낮추는 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됐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또 떨어지지도 않은 채 64,000달러 선에서 안착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반감기는 통상 호재로 여겨져 왔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과거 지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죠.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반감기까지는 모두 올랐고 반감기부터 한 달까지는 가격 변화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서도 반감기 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역시나 3번 모두 가격 상승이 이뤄졌는데요. 2012년에는 9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감기는 이전과 달리 가격 상승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더불어서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반감기 이슈를 덮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에 이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면서 반감기 이후 가격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대 1년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기간 안에 중국계가 아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미국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육박한 데다 틱톡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도 수백만 곳에 달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또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법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반등 하루 만에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선 지 엿새 만에 이스라엘도 재보복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전쟁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4시경부터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의 중부 지역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처음으로 본토 공격에 나섰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제한된 공격에 그쳤지만 타격을 받은 이스파한 지역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측은 피해가 없었다며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추가적인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설 경우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감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다시 부각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석유주와 해운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석유 관련주부터 보면 한국석유와 흥구석유가 20% 넘게 올랐고 또 중앙에너미스가 13%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살펴보면 흥하해운이 9.71%, HMM은 5.7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의 또 다른 수혜주로는 방산주가 꼽히는데요. 국내 방산주는 추가 수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이번 주에 폴란드 국방차관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부도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방산 수출과 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산 생태계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부는 첨단 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에 방산주들이 상승했는데 빅텍이 10.95% 올랐고 또 한컴 라이프케어는 9.6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코와 대성 하이텍이 5%대 올랐고 코츠테크놀로지는 4년 연속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상풍력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조선 3사 기업인 HD현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분야에서 새롭게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체들은 이미 해양 플랜트 제작 경험을 갖고 있으며 조선손의 특별한 구조 변경 없이 대형 구조물 제작에 바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장이 조선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울러 유럽의 해상풍력 건설 사업도 재개발 조짐을 보이며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HD현대는 스코틀랜드 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시장은 향후 2031년까지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상풍력 시장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보면 SK이너틱스가 6.5% 뛰었고 또 소식이 전해진 HD현대중공업이 2.5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대창솔루션과 태용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 랠리에 제동이 걸리게 된 걸까요? TSMC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인공지능을 제외한 IT 분야 수요가 정체되면서 파운드리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실적 발표일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전통적인 서버 수요가 미지근하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약 20%로 잡은 올해 파운드리 성장률을 10%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죠. 이에 더해 반도체 장비 분야도 업황 둔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필수 장비로 꼽히는 ASML의 EUV 신규 주문액도 작년 4분기에 56억 유로에서 올해 1분기에 6억 5천만 유로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TSMC를 비롯해서 향후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은 여러 예정돼 있어 반도체 공급 과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주말 사이 뉴욕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한 만큼
오늘장에서의 반도체주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크게 오른 DI와 테스는 각각 13%대, 8%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6세대 HBM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빅위크인 만큼 각 일정들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장중에 나온 이스라엘의 재공격 관련 소식에 높은 변동성 단계가 정체됐습니다. 공포 매도, 패닉셀이 나오면서 인덱스가 쭉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전 반등이 무색하게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가 1.63% 밀리면서 2,600선을 하회했고 코스닥도 1.61% 조정을 받으며 85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이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국 개입으로 1,400원 선 돌파는 막았지만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 분위기 속에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다시 상방을 향해 갔습니다. 9원 30전 올라 1,382원 20전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도는 하루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외국인 3,487억 원 매도 우위로 대응을 했고요. 선물까지 합하면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진행됐습니다. 또 몹처럼 유입됐던 기관도 다시 한번 큰 폭의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6,665억 원 매도 우위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4억 원, 기관이 2,611억 원 순매수 기록했지만 외국인 여기서도 많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3,59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시장 대표 주자들이 대체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방어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1.73%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1% 가까운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대표 주자들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인덱스 차원에서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2.51% 조정을 받으며 77,600원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중 나머지 종목인 SK하이닉스도 4.94% 급락하면서 173,300원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전 거래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도 2% 가까운 조정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 지수 대비 강한 상승세를 시현한 건 HLB였습니다. HLB가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서 자사의 간암 신약 사례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2.77%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도 1.4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4%, 엔캠이 5% 넘게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이오테크닉스도 각각 2.39%, 3.25%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반도체주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전체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며 가격을 반영해 오던 시장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의 크기가 재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믿을 건 숫자뿐이겠죠. 오늘은 JB금융지주와 LX세미콘, 내일은 HD현대일렉트릭과 부광약품, 수요일엔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흑자 전환 예고한 삼성전자에 더해서 SK 하이닉스도 1분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 확실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꾸준히 높아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불안한 매크로 상황과 미증시에서 날아온 반도체 관련 악재들을 상쇄시켜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자동차주, 목요일엔 현대차, 금요일엔 기아 실적도 나오니 이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나오고 중국의 기준금리로 여겨지는 대출 우대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면담을 갖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좋아지고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전기차, AI 관련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수요일엔 미국 암학회 초록 타이틀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신작을 출시하는데 바이오주와 게임즈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목요일엔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 예비치가 나오고요. IPO 시장의 대여인 HD 현대마린솔루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모터쇼가 열리고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본입찰까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 목요일에 몰려 있으니 이번 주는 목요일에 시장의 이벤트들이 제일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발표와 함께 미국의 3월 PC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높아진 환율, 약해진 반도체 등으로 불안한 시장인데요. 이번 주 높은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담담하게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나스닥 2%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온 기술주들이니만큼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정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예. 또 지나고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하루 종일 이제 이스라엘의 중동 공격 얘기를 갖고 뉴스를 다 채웠는데 네. 좀 과민한 반응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의 흐름이 진짜 중동 때문이었나 싶은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수도 있고 알 마침 수가 없어요. 또 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빅테크 주들이 급락세도 나왔는데 뭐 오른 종목 수가 더 많고 딴 데서 많이 올랐으니까 빅테크 종목들 그 낙폭 보면은 나스닥이 2%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 넘게 빠졌는데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0%, 뭐 23%, 그러는데도 지수가 저 정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거고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지수 선물 빨리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뭐 추가 하락보다는 주초에 좀 정신을 차릴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뒤늦게 반도체주 상승 랠리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승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 저도 궁금하고 모르는 와중에 네. 아실 만한 분이 나오셨죠. 자, 아실란가? 일단 매크로 쪽에서도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뭐 전반적인 상호 좀 짚어보죠.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아실 것 같아요. 다 왔는지 아직 좀 더 남았는지 하락이. 시장이 재밌는 게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모르기 거예요. 때문에 알면은 또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맞네요, 그 말씀도. 그 예측대로 움직이면 재미없는 거고. 네. 그러네요. 요즘 시장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주말마다 이게 네. 시장이 엄청나게 숙제를 던져줘서 네. 주말을 편히 쉬지 편안하게 못하게 못 가는 게 벌써 한 맞아요. 2, 3주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갖고 그랬고 맞아요. 또 지난 금요일은 좀 사실은 좀 거의 2, 3% 가까이 3% 가까이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절반 정도는 거의 회복을 했었죠. 네,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게 생각보다는 서로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하게 약속 대련. 예. 그러니까 약간 인력 그러니까 소위 인명 피해 없이 예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거는 확전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려가 좀 과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했는데 밤 사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 다시 올라가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이제 조종받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은 숙제가 아직은 해결된 게 없구나라고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말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약속 대련이라는 말씀 여기저기 다른 매체에서도 들었는데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이게 무슨 뭐 서로를 갖다 죽이겠다는 것보다 물론 양국 내에 양쪽 다 이렇게 강경파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장성 가운데도 이게 뭐냐 약하다 뭐 이런 식이긴 합니다만 돌아가는 모습은 때는 조금은 또 유치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왜 책상에 이렇게 가운데 줄 꺼놓고 뭐 지우개나 잔음 오면 이렇게 막 뺏었다가 뭐 서로 손등도 때리고 맴매하고 하는 이 정도인가 무슨 국가 간에 이걸 갖고 지금 또 전 세계 시장은 또 요동을 치고는 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전쟁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블룸버그에서 주말 동안 제가 그 유튜브 만들어져 있는 걸 동영상을 봤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렸을 때 드론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든 비용이 대략 추산하니까 저가 드론이라 한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란의 비용은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맡겨서 아이언돔으로 했을 때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억대. 그러면 이 계산- 결국은 계산이 이거 안 몇 되네. 번만 더 하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제대로 경제가 안 돌아갈 텐데 네. 저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전면전으로 확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는 측면에서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네타냐후 총리는 뭐 그냥 잠잠해지기를 원치는 않는지 지금 이제 또 이스라엘은 또 그것도만요. 오늘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가 그 유대인들의 그 6월절 네네. 명절 그렇죠. 기간인가 보네. 네. 그 이제 6월절 관련한 연설을 하는 와중에 지금 하마스에 이스라엘 인질들 잡혀 있다고 그 라파 지구인가 그쪽이 지금 군사적 행동을 또 조만간에 또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양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젤렌스키도 전쟁 끝나는 걸 원치 않듯이 여기도 지금 네타냐후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지나가는 소리로 네. 골칫거리라고. 네타냐후가. 네네. 근데 미국 정치 낙폭은 좀 과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게 뭐 이건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이 네. 돼 있는데 두 번의 그러한 제가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 예. 지난 2년간의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2022년은 뭐 1년 내내 빠졌으니까 미국은 한 20% 빠졌고 우리나라는 30% 빠졌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던 그 시점이 2022년 8월부터 한 10월경까지거든요. 네네. 네.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뭐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금리도 거의 4.7, 뭐 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또 레고랜드 사태, 그렇죠. 우리 예.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진행되는 와중에 레고랜드 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그때 조정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한 해 동안 30% 가까이 빠졌고 제가 박스에 왼쪽에 박스해 놓은 기간 동안 한 12, 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반등을 했다가 작년으로 돌이켜 보시면 얼마 안 지났는데 작년 8월 초에 고점 찍고 또 한 번 10월 말까지 조정을 받았었죠.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6월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피치사에서 강등을 했었죠. 신용등급 강등. 네. 그것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요구한다 뭐 이러면서 예.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상승. 그게 이제 8월부터 12월 사이의 일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유사한 시기가 있었는데 두 번. 그때도 한 12, 3% 유사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다시 들어와서 4월 달 초부터 지금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은 이제 1,400원대 한번 트라이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채 금리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우리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는 공공요금 인상 그다음에 국채 발행 물량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금리도 사실 위로 좀 더 올라갈 룸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두 번의 그 기시감을 놓고 봤을 때는 만약 그 정도의 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 절반 정도 소화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여전히 아직 그 안심의 그런 끈을 그러니까 이게 안심 너무 하기에는 좀 이르고 긴장할 필요가 좀 아직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나 뭐 연초율을 보면 확실히 작년하고 지금 한 달 뭐 연초율 이렇게 보면 흐름이 좀 많이 좀 바뀐 네네. 거는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뭐 연초 이후 한 주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하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예.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예. 대만, 잘 버티던 대만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고요. 반도체 중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나스닥백, 뭐 우리나라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는 확실히 좀 유럽이 좀 잘 버텼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 현재 환율 불안 급등,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있어서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본 쪽 그런 쪽이 확실히 아시아권과 IT가 좀 더 비중이 많은 시장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TSMC도 그렇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 그 이름 회사 ASML. ASML부터 시작해서 TSMC. 자, 실적들이 조금 그거 한데다가 특히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살짝 실적 좋을 때는 늘 미리 사전 발표하다가 안 하니까 시장이 의심은 커졌다. 뭐 이런 이게 식인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그동안 잘 달려왔던 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우리도 그동안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오르긴 올랐다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같이 또 이 와중에 또 빠져야 되느냐 하는 좀 억울한 심정도 생기고 예, 반도체 쪽은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덜 올라갔고 덜 그것 올랐어.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여기서 멈추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예. 게 있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서 예. AI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밸류에이션이 근데 사실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선수들 같다. 매번 1차 시기, 2차 시기 계속 조금씩 높여가니까 올리면서. 눈높이들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소위 충족시키기가 목에 차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끼얹은 게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는 우호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작은 거에도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는 결국은 눈높이가 굳이 말하면 이전엔 좀 너그러웠다가 깐깐해지는 네네. 이런 국면으로 확실하게 좀 가게 된 거다. 그러면 사실 그게 왜 그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지나면서 네. 가장 많이 걱정을 하게 된 것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예. 새롭게 다시 부상한 게 인플레이션 재상승 걱정. 예. 이것이 엄청 들었고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질문하는데 저게 4월 초에 설문조사가 돼서 4월 15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1월, 2월, 3월 계속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CPI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2차 웨이브, 2차 랠리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70년대처럼 걱정이 이제 확실히 올라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따라 올라온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전면전 붙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난 2주 동안 보시면 2주 전에는 CPI가 한번 시장을 때렸죠. 또 두 번째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정학 위험이 걱정을 했는데 저 네. 테일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꼬리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거죠. 전면전. 두 가지 전면전이 아니라 서로 본토를 때리는 계속. 거. 예.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과민하다는 표현을 보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시장 가격에다 반영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제동이 걸리고 다시 살살 고개를 드니까 이제 시장은 걱정한다는 것이고 또 뭐 뉴욕 시황에서 계속 얘기하는 금리나 기대감의 약화 내지는 지연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표님 보시기에 결국 영향을 줬다 보십니까? 당연히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줬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이런 표현 같지만 좀 좌절하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원래 6월이냐 맨날 이제 원래 예. 3월부터 시작해요. 3월, 예. 뭐 5월. 5월, 6월, 7월 갔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12월까지 예. 밀리고 이제 1회, 2회 뭐 얘기하다가 아예 없다. 왜냐면 뭐 지금 인상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아예 없다. 예. 근데 말이 되는 게 무착륙 시나리오면 무인화가 맞겠죠, 사실은. 그러네요. 노랜딩이면 노컷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끌어당겨서 예. 가격에다 다 반영하고 있는데 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충분히 포트폴리오에다 배팅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큰손들이 예. 대략적으로 자기 전체 자산 중에서 한 4%에서 5% 사이에서 현금 비중을 가져오는데 네.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그 대답이 뭐냐면 4.4%에서 4.2%까지 현금 비중을 줄여놨어요. 그러면 네. 그 돈이 저희가 봤듯이 위험 자산에 다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꽉꽉 채워서 제가 지난주에 예. 보여드렸지만 전체 위험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2를 거의 꽉 채워서 주식과 신용물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꽉꽉 채워놨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보시면 차트에 나왔지만 4.2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꽉 채워난 상태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은 이게 역발상 신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에 근접을 하면 팔아라는 신호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서 공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소가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네. 오히려 눌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걸 누군가 팔았을 때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다 꽉꽉 채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커질 것에 대해서 염두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변동성 말씀하신 김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장 변동성 하면 뉴욕 증시에서 이제 빅스인데 빅스가 금년 들어서 이제 제법 움직였단 말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S&P 500 빅스 같은 경우에 뭐 한 12, 뭐 12.5 사이에서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던 게 지금 이게 18레벨까지 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게 장중에 21.36까지 갔는데 이게 전일 대비 빅스 자체만으로 전일 대비 18.6% 급등했다가 또 확 이렇게 밀리면서 종가는 이제 한 4%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그래서 다시 18.7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 강설원자로 유명한 우리 또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그 인터뷰나 발언을 소개하는 톰리 그분은 이 정도 빅스 레벨이면은 통상 이렇게 시장의 패닉셀 내지는 매도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지났다. 대충 이제 과매도가 이제 진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또 반등을 노릴 만하다. 이런 식의 이제 또 강설원자다운 또 이제 반등 시점을 노려야 된다 하는 이제 의견을 밝히셨어요. 이 빅스가 여기서 이제 더 튀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변동성 근데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게 또 변동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빅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헤지펀드들이거든요. 예. 워낙 변동을 예.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걸 이제 보통 소위 우리가 기계가 움직인다고 기계. 하죠. 예. 그게 이제 빅스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전략적인 CTA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 이렇게 보통 예. 부르는데 그쪽에 사실은 그 지수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 연초 들어와 갖고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S&P 500을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꽤 가파르게. 어허. 거기에 비해서는 S&P 500이 좀 잘 버텨왔거든요. 예. 이제 뒤따라 끌려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뭐 그 소위 이제 낙관론자도 기준대로 좀 안정이 되면 일정 부분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관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시장을 끌고 왔던 그 M7을 비롯한 네.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 이제는 호실적만 갖고는 안 되고 호전망까지도 가이던스까지. 예, 가이던스가 세게 나와야만 그래야만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JP 모건 때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ASML, TSMC 이번에 넷플릭스는 호실적 냈는데 네네. 앞으로 가입자 발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또 한 번 박살나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 이미 호실적은 당연한 거고 전망을 잘 주거나 전망을 안 보여줘 그러면 이제 바로 소위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하고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자꾸 높이 뛰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이번 주에 상당히 관건이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S&P 500의 한 40%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당장 내일 테슬라부터 해서 이번 주 뭐 메타, 예, 알파벳. 쫙 다 있죠. 예. 그러니까 M7 중에 4개 기업이 이번 주에 발표를 네네네. 하죠. 뭐 다음 주로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그 사이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정말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온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걸 그리면서도 제가 좀 뭐랄까 이때 빠진다고 말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M7의 분기별 전년 동기비 EPS 증가율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직전 4, 4분기가 60%대예요. Y축을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예, 6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4, 4분기를 바닥으로 1, 2, 3, 4분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익 증가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네요. 많이 벌었네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7개 기업을 다 합쳐놓은 거가 예. 저 정도인데 저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번 1, 4분기부터는 꺾여서 살짝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런 거죠. 이익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예, 이익은 증가. 이익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증가세. 증가율이 예, 예. 좀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통 어떤 분은 한 40%대 보고 어떤 분은 30%대 네. 보는데 말이 그렇지 전년 동기 대비 30%대 이익을 내는데 둔화라는 표현을 쓰기가 이게 맞나 싶은 정도의 수준인데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는 그 절대 수준보다는 그러니까 증가율, 변화율의 함수라는 거죠. 뭔가 상대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S&P 500 중에 M7에 지금 저렇게 꺾여도 지금 기본적으로 PER이 시장 PER, M7의 PER이 평균 31배 정도 되거든요. 네. 시장이 20배였기 때문에 50% 이상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위 할증 거래된다고 그러죠.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데 저게 만족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수준이 웬만큼 눈높이에 안 들어오고 전망이 정말로 웬만큼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M7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은 적어도 현재의 매크로 변수 상황 하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왼쪽에 나오는 저 장표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충 상상해서 한번 나스닥 지수를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저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 예. 2020년에서 21년 사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접어들면서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4분기 또 우리 랠리가 좋았고 그러니 저 그래프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지수가 그 했던 것 같고 또 저기다 또 맞춰보니까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내리고 했던 거하고도 또 맞물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네.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막대기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S&P 나머지 매그니피선트 7을 갖다가 제외한 저 하늘색 색깔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 지수 자체는 저 빅테크들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릴 수는 있어도 나머지 또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수익이 안 난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장이 그렇지만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그래서 기술주에 몰라타지 못하셨거나 불안한 분들은 에너지나 다른 데로 예, 가셔라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는 있네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차트를 먼저 보자고 하시면 네네. 그래서 예. 8번 차트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일주일 연초 보시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이 지금 연초 이후로는 이제 1등으로 완전히 올라서 아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그다음 2등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메타, 뭐 구글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지난주에는 조금 쉬었고요. 네. 반면에 그 지난주 이후로 이제 금융이 조금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저 중간쯤에 보시면 필수 소비자와 유틸리티가 연초에 최근 일주일 사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그다음에 시장 방어적인 그런 쪽으로 베타가 좀 떨어지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오른쪽에서 같습니다. 세 번째 빨간 막대가 좀 커 보이는 저쪽이 IT 쪽이니까 저기에 이제 이른바 AI 열풍과 더불어서 이제 막 최근에 그거 했던데 그러다 보니 또 걱정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국내에서는 저쪽 관련한 ETF들이 많이 또 뒤늦게 출시가 됐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많이 오르고 나서 출시되는 ETF를 이렇게 소식을 접하거나 소개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설거지 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또 고민이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제 수익률 이제 최근 이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가권 또 우리나라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좀 견조한 편인데 유럽은 또 금리나 기대감까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제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예. 이런 이제 아이러니 이제 경제에 좋은 뉴스가 예. 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그러네요.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연초에는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6, 7번 정도 연내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가 네, 6, 7번 정도 됐는데 금리 여기서 금리 인상 6, 7번이면 세상 그냥 그냥 곡소리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 인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은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가 거의 없어져서 지금 보면 한두 번 정도 그렇죠. 달에 한 번 뭐 네, 이렇게 네. 줄어들고 있고 이 분위기로 가면은 연내 없을 가능성 그대로 이제 있다고 지금 시장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20위는 한 3번 많이 줄긴 했지만 절반 정도 줄었지만 3번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한 빠르면 6월부터 첫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기대감 예. 때문에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난주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예.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 스웨덴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잘 버텼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우상이 안 좋잖아요. 돼요. 예. 1사분기가 지금 2.8%, 예. GDP 나오가 1.8%까지 올라서 올해 연간으로는 2%를 여전히 넘어설 걸로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유로존은 계속 좀 빠져서 올해 잘해야 0.5% 성장.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것에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조정을 받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59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38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9,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8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7천 원. 기아도 0.6%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11만 1,100원이네요. 셀테리온도 0.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4,600원.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9,500원이고요. 네이버도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18만 3,5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에서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되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위주로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사실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금 호가에서는 0.4%, 0.8%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8,500원.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1,200원. 엔캠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800원이고 리노공업도 3.8%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3천 원. 셀트리온제약은 2%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만 1,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호테크닉스가 3.9%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뭐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뭐 엔비디아가 10% 급락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도 23%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제 소부장 쪽으로 예. 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는데 글쎄 좀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지난 금요일 날 뭐 장중에 엄청나게 공포감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2,553까지도 밀렸는데 그래도 200일선에서는 딱 멈추네요. 그러고 나서 아랫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는 그런 양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걸 갖다 계속 위쪽을 노리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좋은 신호는 금년 1월 17일 날 진짜 짱대 음봉이 생겼고 18일 날부터 바닥 잡아서 올라왔던 이번 또 최근 상승 파동에 또한 61.8%가 또 200일선에 걸려서 거기서 받쳐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봤던 저점만 안 깨지면은 뭐 이렇게 추가 편익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엔비디아나 이런 쪽 뉴욕 쪽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렇게 빠지는 걸 갖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이쪽도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 되느냐에 대한 뭐 꼭 그래야만 돼 하는 분위기도 엔비디아 있더라고요. 상승폭 대비로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장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이죠. 저거 대비 그래도 예상가 지수가 좋다는 거는 뭐 미국처럼 아니면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매기가 다른 데로 확산된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으면 많으면. 그 흐름이 당연히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하고 왜냐하면 미국의 포트폴리오랑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네. 달리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런 흐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도대체 이 선물 가지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네.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예전에는 좀 많이 한다 하면 그래도 만 개 안팎이었는데 요즘은 뭐 16,000개, 18,000개 거의 막 2조 가까운 그러게요. 그런 규모로 순매도와 순매수를 왔다 갔다 하니 무슨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도 아니고 그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기계들이 움직이는 기계들이 거거든요. 움직인다. 이건 이제 사람이 뭔가 의사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짜여진 ル안에서 네. 지금 변동폭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사실은 매도 주문이 나가고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경기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럽에 대한 거 이제 이게 환과가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주말 동안 제가 봤던 거 중에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해서 환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유로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세, 네. 유로 약세. 유로 약세. 지금 좀 1유로당 1.06달러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유로가 계속 약세가 보이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과거 한 20년 만에 1대1 패러티. 또 페르티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예, 1유로당 1달러. 네. 그럼 대략 그러니까 유로화가 한 6% 빠지는 거를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대략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한 3% 이상 좀 올라가는 거. 대략 그렇게 그려보면 지금 한 105 정도 인덱스 기준으로 105 정도에서 한 108에서 109 정도까지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여전히 강달러 나머지 환 약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시장을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증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다. 네네네. 지금은 결국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일본은행 지금 또 뭐 금리 동결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사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가면 주식시장은 좋았는데 그 흐름은 나머지가 지금 보통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전 세계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환율 약세가 같이 나타나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는 이제는 좀 그 사이 많이 오른 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그 엔화 약세가 여기서 더 얼마나 갈까에 대한 또 고민도 분명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엔화가 여기서 추가 약세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소위 일본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심하는 분들도 있다. 다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본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채 발행 이런 게 주말 동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본 시장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투자 시기일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반신반의 하는 그런 반반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앞서 보니까는 지금 큰 손들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도 거의 꽉꽉 채워서 성장주 위주로 뭐 AI 관련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손절 타이밍도 놓친 상황에서 사실 이게 손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기술점 반등이 예. 아까 주신 대로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정도에 기술점 반등 기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말씀 주신 대로 좀 공격적으로 지금 짜여 있으면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글로벌 큰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교체하고 있느냐, 예. 변화시키고 있냐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그런 힌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 확실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뭘 하냐면 인플레 재상승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린 게 소재, 에너지 업종 이쪽을 이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나스닥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을 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도 23% 넘게 급락하면서 반도체주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악재 때문에 이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호가하고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616포인트, 24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0.3% 상승합니다. 84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이런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지금 떨어집니다. 77,300원, SK하이닉스가 1.9% 약세,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이상 올라갑니다. 37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강세로 주가 80만 원 회복이 됐네요. 80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떨어집니다. 6만 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2.7% 강세입니다. 24만 1,500원이고요. 기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2,800원. 셀트리온도 1.7% 상승합니다. 17만 5,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8% 강세, 39만 7,500원. 네이버가 1% 올라갑니다. 18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들 강세도 눈에 띕니다. 지금 KB금융이 4% 강세입니다. 66,600원. 자,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보기 쉽지 않은 현상인데 신한지주도 3% 이상 올라갑니다. 43,150원. 하나금융지주도 4.7% 강세 54,900원. 키움증권, 삼성생명 모두 1%에서 2.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9% 강세입니다. 23만 7천 원이고요. HLB도 3.5% 올라갑니다. 10만 3,500원. 알테오젠도 2.6% 상승 17만 2,900원. 엔캠은 2% 떨어집니다. 29만 3,500원이고요. HPSP도 0.4% 올라갑니다. 4만 4,150원. 리노공업은 4% 넘게 떨어지네요. 26만 2천 원. 셀트리온작은 1.3% 상승합니다. 9만 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올라갑니다. 17만 1,500원. 이오테크닉스는 1.68% 하락. 2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지표 소식 나오네요. 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주, 금융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주가 좀 급등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지난주에 한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 은행주들 강세 지금 확인해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관련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LS가 지금 7% 강세입니다. 13만 4천 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3.7% 상승합니다. 19,490원. 가온전선도 지금 3.2% 올라갑니다. 4만 200원이고요.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5% 강세 17만 5,500원이고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모두 올라갑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8% 강세 5,840원이고요. 포스코엠텍도 4.9% 올라갑니다. 21,050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4.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가고요. 그밖에 미래나노텍, 코스모화학도 지금 3% 강세고요. 금양도 2.8%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포어스도 9%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 유한양행이 지금 5% 강세 72,700원이고요. HLB 제약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3,100원이고요. 대봉 LS도 4.2% 상승합니다. 그밖에 지금 웹트론도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1.4% 상승하면서 3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2% 상승하네요. 펩트론이 2% 이상 올라가면서 26,350원. 그밖에 광동제약, 대웅제약도 각각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는 앞서 보셨다시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은행주,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9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01억 원, 86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34억 원, 32억 원 순매수, 기관은 23억 원 순매도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삽니다. 1,435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6원 20전 하락한 1,37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호가하고 반도체만 다 빠지네요. 네, 다르네요. 한미 반도체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져요. 야, 주식 심플하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비싼 거는 빠지고. 네. 많이 못 오르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거리던 것들은 이 와중에 이제 다시 또 매기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게요. 딱 이렇게 개장초 흐름 보시니까 송 대표님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다행히 보니까 기관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기관. 특히 보니까 금융주들과 관련된 맞아요. 것이 기관 자금이 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금리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뭐 이러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많이 오른 것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좀 싸 보이는 그런 쪽 분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구축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시장마다 정신이 없네요. 환율은 NDF 시세 반영할 것 같으면 한 8원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네. 시가만 얼추 반영하고 지금 또 6원 정도. 예, 그냥 뭐 4원 50전, 60전으로 또 낙폭이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금리 채권 시장 조금 이렇게 약한 모습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환율 부분도 이제 한번 살피긴 해야 되겠는데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 기계가 진짜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대단하긴 대단한 게 지난 금요일 날 한 10시 조금 넘어서 그 이스라엘이 이란 때렸다는 뉴스 나오면서 모든 시장에서 급락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주문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못 쫓아가죠. 그렇게. 못 쫓아가고 네. 달러엔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서울에서는 환율이 그냥 위로 팍 튀는데 달러엔 환율은 그때 한 154.5060에서 153.60 뭐 거의 원빅 1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것도 이 상황이 되니까 애는 또 안전 통화가 되는 거야 했는데 그거 뭐 채 1시간 뭐 몇 분도 안 걸려서 다 원위치 해버리고 지금도 154.70입니다. 결국 155엔 여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달러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강달러가 예상과 달리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되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나홀로 미국 경기가 나홀로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금리 차 역전이 지금 다들 너무 심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5.5 우리는 3.5. 네. 너무, 그게 이제 그 기준금리고, 네, 기준금리고. 그러니까 시장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100bp 정도, 그러네요. 1%포인트 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대략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한 5년 사이에 가장 심하게 지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환으로
주도적으로 매팅을 해야 되는 들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시장에 그 환을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은 시장. 통상 그래서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높은 금리 시장에다가 대표적으로 멕시코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N으로 일본에서 빌려서 멕시코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캐리 트레이드를 엄청 먹는데 N 페소까지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까지 세지면서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 그런 엔캐리 중에서도 엔캐리 중에서도 멕시코 채권을 사고 N으로 빌리고 이거였거든요. 이게 S&P 500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나스닥보다도 좋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매일매일 바뀔 텐데 금리 차가 역전된 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환율의 변동성이 쉽게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지금 하늘을 중심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로 이제 그 귀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은 누가 놓고 물어봐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주도적으로 환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못 지었던 내용이 큰 손들이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대비하고 금리 상승을 좀 대비하는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포트폴리오에 제일 지금 꽉꽉 채워 있는 게 기술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소재 업종,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주식시장의 업종으로 따지면 소재하고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늘여놓은 것이 소재 에너지 업종이 있고 자산군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비중을 확실히 늘렸다. 그래서 한 달만 놓고 보면 최근 한 20여 년간에 달수로는 가장 높게 많이 올린 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지금 많이 산업분석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 금리 고점 찍고 내려올 거야라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해줘서 금리는 내려올 거기 때문에 채권을 꽉꽉 담아놨다가 이제는 손든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일정 부분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바꾸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교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구리도 그렇고 최근에 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코코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리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사실 2년간 지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서비스 물가죠. 인건비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반면에 지난 2년간 물가를 내리는 하향 압력이 가장 큰 것이 소위 이제 상품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유가도 내려오고 관련된 기타 뭐 같은 뭐 곡물도 내려오고 다 같이 내려오면서 영향을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한 2년간 침체였어요, 사실은. 근데 글로벌 제조업 PMI가 올해 들어와서 다행스럽게 최근 3개월간은 우상향 하면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좀 밋밋해 보이긴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 제가 50선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녹색 선이 위로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PMI 지수라는 거 50이 넘어가면 전달 대비 확장, 그다음에 50 미만으로 가면은 수축 뭐 이런 국면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확장 국면을 오래간만에 돌아서면서 런던 금속거래소 LM이라고 보통 하죠. LME 지수가 그걸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구리, 알루미늄, 아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산업 금속의 가격들이 한 10에서 20% 최근 한 3개월 동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것 자체가 시차를 두고 다시 전 세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군에서는 원자재 자체를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식 내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술주보다는 소재나 에너지 업종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주식 그 사이 꽉꽉 채웠던 채권 비중을 줄여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이다 보면 지금은 좀 당분간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건드리면 돈 될 만한 데가 많긴 많아졌나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에 장 지지부진할 때 그 단타 치는 분들 단타 치는 세력들이 제일 많이 몰린 투흥 있지 않습니까? 흥부석유, 흥하해운 이 두 개가 맥을 못 추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안 달라들고도 지금 이렇게 돈 벌 데가 많아졌다 싶은가 보네요. 많이 오르네. 예. 시장 상승폭이 더 커지네요. 상승폭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재 업종에 가까운 또는 에너지에 연관돼 있는 그런 것의 일종의 이제 플락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 가격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하고 중국에서 뭐 많이 사들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어찌 보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하면서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2차 제재하면서 러시아가 해외 사실은 그 경상수지가 늘 러시아도 수출을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해갖고 전 세계에 돈이 달러 자산이 많았는데 그걸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상태를 보니까 미국에 밑보이면 해외에 달러로 갖고 있는 그 중앙은행들의 그 소위 리저브 보유고가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네 이러다 보니까 그 소위 달러 표시 채권으로 갖고 있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이걸 금으로 돌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많아졌다. 그것이 이제 금 가격을 작년부터 사실은 실질금리하고 달리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금을 사들였고 또 폴란드 같은 데가 또 많이 사들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또 많이 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구속되는 것에서 일정 부분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달러의 움직임, 미국 달러의 가장 큰 움직임 뭐와 연동돼 있냐면 결국 이 돈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달러의 가치와 연동돼 있는 건데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거. 결국은 이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의 규모, 미국의 재정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좀 장기 차트입니다. 한 20여 년 이상 된 차트인데 그 짙은 색이 미국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지금 보시면 과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한 60%대였는데 작년에는 한 130%까지 좀 올라갔고요. 이것이 향후 20, 30년 안에 이게 170%, 180%까지 간다는 게 미국 의회 예산처의 지금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지금 올해만 해도 GDP 대비 한 7% 적자. 그것 때문에 물론 경기는 좀 세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점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금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사게 되고 그 시차를 두고 어쨌거나 결국은 금 가격이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방향성하고 같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금이 다시 한번 지금 상당 기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나 여건은 마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송 대표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이거 잠깐만 어떠신가 해가지고 지금 관세청 발표가 나왔는데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11% 증가, 수입은 6% 증가에 불과한데도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예요. 20일까지는. 물론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쪽 다 전년비 증가율 좋습니다. 수출. 근데 지금 20일까지 26억 달러 적자 같으면 마지막 열흘 동안에 이게 플러스 돌 수가 있는 규모인가요? 어떤가요? 과거. 글쎄요. 이제 그거는 애매하죠. 뚜껑을 좀 열어볼 텐데 수입이 사실은 오히려 수입이 늘어서 적자가 나는 건 좋은데 수입이 그렇게 성장률이 적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수입은 더 적게 늘었는데도 적자네요. 근데 절대 비중은 뭔가 그 금액 단위 뭔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지금 걱정되는 건 중국이 3월 달에 좀 둔화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요건 중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장이 전 거래일의 충격을 뒤로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전 거래일의 하락폭만큼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26% 강세, 2,6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6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36% 반등합니다. 8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126억 원 대량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도 385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더해서 개인도 오늘은 1,826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쌍끌이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81억 원 순매수, 기관도 14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오늘은 개인만 팝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15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흐름 볼까요? 이 시각 현재 은행과 자동차 그리고 전기 제품, 2차 전지 업종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운사, 더불어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급락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가 하락폭을 키웠고 전 거래일 강세였던 가스 유틸리티도 업종 마이너스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주말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 소득 분리과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서 이 밸류업 수혜주인 은행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6.49% 강세, 55,900원 선에 전개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5.03% 올라갑니다. 거래가 43,800원. KB금융도 5.6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2.5%,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 우리금융지주도 3.91%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4,07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할 때 대표 주자인 전선주, 오늘도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9,90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65억 원의 투자세 공제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LS전선 측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해저 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공장 부지와 투자 규모 등에 대해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LS그룹주를 중심으로 전선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LS가 2.72% 상승세입니다. 현재 128,300원에 전개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7.41% 시세 분출 중입니다. 지금 거래가 2150원. 반면에 LS그룹주 외에 나머지 전선 종목들은 좀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대한전선이 0.24% 약세, 가온전선 2.1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8,100원이고요. 대원전선도 4.09% 하락하네요. 현재 2,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지난해 가파르게 내린 배터리 소재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 10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셀 가격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 지난해 연중 최고치랑 비교를 하면 아직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에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7.1%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18% 오름세 237,000원. 포스코퓨처엠이 5.3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NF가 1.66% 반등 153,100원. SKI테크놀로지가 2.3% 올라갑니다. 61,40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진 영향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0.39% 추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77,3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전 거래일에 5% 가까이 하락한 데 더해서 오늘도 1.67% 추가 하락 중입니다. 174,400원,
17만 닉스 버텨줄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DB하이텍도 1.09% 약세 46,650원이고요. 테크윙이 4.6% 급락 중입니다. 33,950원. DI가 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네요. 7.01% 조정을 받으며 19,620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제 이달 들어서 20일 동안 수출이 나왔는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증가했고요. 이 반도체 수출이 43% 급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되는 건지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 반도체주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주말 사이에 미증시에서 나온 반도체주 급락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반도체주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먼저 반도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나스닥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급락한 것에 대한 이런 개별 악재성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의 배경으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지금 하락 배경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예비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날 당시에 이제 미국 서버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수혜와 또 생성형 AI 수혜로서 그간 급등세를 이어져 왔던 만큼 이런 예비 실적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매물과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또 엔비디아 역시도 관련 AI 관련주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과 이런 실망 매물이 출회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전반적인 AI 수혜주들도 이제 미국 기업에서 이런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서 장 초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도 현재 이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3월 발표한 ICT 수출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액은 엇비슷하지만 이런 AI 시장 성장과 함께 IT 기기 수요 회복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전체 반도체 수출은 3월 달에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AI 수요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황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인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월 초 발표한 이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에서도 나타냈는데 이런 지난해 1분기에는 이제 고금리 여파, 반도체 여파가 워낙 불황이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6,400억 원으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발표된 1분기 잠정 실적에서는 지난 1분기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이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6조 6천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런 현재는 좀 이런 시장 우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AI 수요 모멘텀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도 좀 모멘텀이 힘입어서 이런 1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실적이 개선되거나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된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장 우려도 차츰 진정됨에 따라서 좀 최근 단기 급락이나 약세를 보인 것에 대한 이런 반도체주들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점점점 도와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지금 반도체주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 그리고 탑픽 어떤 거 보시나요? 네, 결국 이제 AI 산업 성장만큼 HBM 수요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의 협력 소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칩과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런 공장들을 증설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증설된 공장에는 결국에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었던 게 이제 JM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JMB가 개발한 스태커 장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좀 특징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었고 또 유니셈이라는 기업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장비와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인 이런 칠러 장비를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이제 HBM량 수주 기대와 그리고 전방산업 투자 확대 기조에 따른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최근에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최근 시장이 앞으로도 HBM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제 공장 증설과 또 이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이런 실적 개선 및 성장 기대감에 따른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순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량률을 좀 낮추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는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뭐 테크윙이라든지 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유니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메모리 테스트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을 따라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이어졌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 HBM 테스트 장비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TF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F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이제 부품과 장비를 이런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경쟁사로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사업을 영위하고는 IS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SK가 이제 ISC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TFE로 이제 테스트 소켓을 이제 TFE가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져 왔던 만큼 이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다가오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지지선을 형성해 가면서 우상향 기조가 좀 앞으로도 이어질지 앞으로의 실적을 좀 주시하면서 주가 흐름을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략 잡아봤고요. 지금 지수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잇따른 보복 공격 소식으로 좀 시장 전반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따라서 좀 변동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의 이런 보복 공격 소식과 함께 이제 핵시설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으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3% 이상 급락세를 보였는데 추후 이란 내에 이런 피해 발생이 좀 적었다는 점, 미군 측에서도 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명분형 공격으로 이제 대응이 반복될 뿐 좀 외교적 입지 고려 차원에서 확정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는 좀 현재까지는 조정 성격에 가깝다라고 무게를 조금 더 둘 수 있겠는데 중동 리스크가 좀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가 금리, 환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동 리스크가 자극을 하는 상황이고 또 고환율이 또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중동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또 금주 예정돼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이런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업종 및이나 이제 종목별로 좀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이 되면서 이익 개선 전망에 따른 이런 저가 매수세나 이런 반발 매수세 등을 통해서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좀 조정장에서 좀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는 종목들 그래서 뭐 약세를 보였다거나 단기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분할 진입 관점을 열어두고 시장을 살펴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지난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4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원화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때문에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카드사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트래블 카드를 활용해 환율 걱정은 덜고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행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내선 여객 수뿐만 아니라 국제선 여객 수까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한국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1,508만 명으로 2019년 1분기 1,583만 명의 95.2%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1분기 984만 명과 비교하면 53.3%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이 늘어난 해외 여행족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환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잇따라 트래블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수수료 없이 외화를 사용하는 해외여행 특화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카드업계 상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것과 동시에 결제 캐시백과 라운지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끌기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 하나카드가 2022년 7월 선보인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인데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담았습니다. 현재 환전 가능한 통화는 41종입니다. 또한 우리카드도 지난해 8월 핀테크 업체 트래블 월렛과 함께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를 출시했고 환전 가능 통화는 46종입니다. 신한카드도 지난 3월 신한은행과 협업해서 소울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소울 트래블 체크카드는 출시 2달여 만에 누적 발급 매수 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통화 30종의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지만 전 세계 1,200여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KB국민카드도 이달 22일 해외 결제 특화 신용카드인 KB국민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미리 환전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재환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니 카드별로 세부 혜택 등을 살펴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은행권도 지금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수료 무료는 물론이고 경품 이벤트 또 여행비 지원까지 해준다면서요. 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은행권은 환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수협은행은 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최대 100% 환율 우대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신한은행은 신한솔 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50만 장 돌파를 기념해 환전 잔액을 10만 원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 경비를 마이 신한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토스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한 주요 카페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보여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네. 자, 고환율 우려에 면세업체도 이제 고할인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프로모션 잘 활용하면 최대 16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환율 우려에 면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고환율에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면세점은 다음 달 1일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구매일 기준 1달러당 매장 환율이 1,320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페이를 최대 10만 원 추가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구매 금액대별 LDF페이 증정 행사와 카드사 제휴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 면세점도 환율 보상 프로모션에 동참했는데요. 신라 면세점은 내달 1일까지 서울점과 제주점 이용 고객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증정하는 선물 카드를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신세계 면세점은 온라인몰에서 고환율에는 고할인으로 최대 6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구매 금액대별 제휴 카드사나 페이로 구매 시 2만 원부터 최대 154만 원을 면세 포인트로 환급해주고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11만 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환율 보상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내국인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비 부머 60년대생들이 은퇴 나이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경매 시장에선 이럴 때 어떤 곳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은퇴 대비 투자처로 주목받는 농지 경매에 대해서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는 공장 경매 살펴주셨고 네네. 오늘은 농지 경매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논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반 얘기는 논밭이 맞는데 네. 이 토지에는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 예, 28개 지목 중에 전답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가진 땅이 일단 농지법에 적용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경작에 이용된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당의 토지 소유자가 나 실경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지원을 해주세요 해서 농지 대장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농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답과수원과 농지 대장에 오른 땅들을 농지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 농지가 이제 은퇴 세대들의 노후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농사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처로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농지를 사면 자기가 경작을 해서 뭐 판매수익을 얻거나 자기 필요한 어떤 생필품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예. 좋은 점은 이번에 이제 4월달 선거가 끝나고 이 국민의힘과 달리 이제 민주당이 많이 표를 얻었잖아요. 예. 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도시의 외곽 3기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예. 공공주도 개발을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들이 농지가 있으면 이런 농지 입지가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은 이런 내 토지가 만약에 농지가 있어서 공개발로 수용된다면 많은 어떤 시대착을 보고 환가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농지는 이 작용 원칙이나 본인이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본인이 경작을 하다가 조금 일정 나이가 된다면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좀 환가시킨다면 노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예. 농지연금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농지연금이라니. 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일정 연금을 받는 건데 경매로 농지를 샀다. 그래서 본인이 60세 이상 고령자고 5년 이상 작용한 그런 농민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당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월 30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지면서 주기적인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건 이제 농지를 너무 대출로 사면 안 되고 대출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15% 이내일 때만 농지에 대해서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레버리지까지는 쓸 수 없게끔. 예. 네. 근데 농지는 아무나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 해도 뭔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라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고 네. 농지법은 거래 규제예요. 농지를 투기적 대상으로 매입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이 농지 소재 시군면에 가서 나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일에 최고가 선언을 받으면 매각 결정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농지증을 내지 못한다면 불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불허가시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농지 받았다가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보증금을 경제적 손실로 이렇게 뜯기게 되는 보증금 상실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본인이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니 아까 설명하시면서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받으라 했는데 네.
그 설명하신 그 넷 중에 그냥 읍장이나 면장한테만 받아도 시장 구청장 허가 필요 없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농지 소재 시구 읍면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이제 시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되는데 읍면이 있고 이게 농지 소재 읍면으로 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2장까지는 안 내려가네요. 아니 근데 이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예. 간간히 농지증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농지증 못 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이 농지 받고자 하는 데에서 본인 거주하는 지역까지 거리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본인이 상근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급 받는 그런 직장인이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농할 수 있는 시간 경로가 없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 지목이 농지지만 불법 훼손된 농지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불법 훼손된 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원상 회복한다는 농지훼손 복구 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게 현실성이 없으면 농지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그 농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농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처럼 농지 매수인이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농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분 농지 같은 경우는 그 타 지분권자랑 영농의 위치를 구획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타 지분권자가 영농 위치 지정에 대한 동의서, 확인서에 도장을 안 찍는다면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아버지가 농지를 상속해 줬는데 본인 소유 농지 전부를 그 마을 아버지 지인한테 영농하라고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럼 보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람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증 발급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입찰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직접 어쨌거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네.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내가 농지를 신청했는데 발급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매각 결정일이 된다면 내가 농지증 발급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니까 이럴 때 불허가 떨어지면 보증금이 몰치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농지증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매각 허가 연기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 제출해서 발급일까지 시간을 좀 미뤄야 되고 또 이제 불법 훼손 농지 같은 경우는 그 훼손물이 있는 사람과 사전에 만나서 내가 농지증 발급 시는 이런 거 좀 내가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정서 등을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랑 미리 만나서 내가 농지 지분 받을 거니까 요 위치 면적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등이 있지만 사전에 입찰일 전에 내가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일주일 사이에 이런 거를 다 맞춘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좀 버겁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빠듯하겠네요.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제일 좋은 건 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농지 샀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없이 살 방법은 없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되어 있는 녹지지역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농지를 사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이제 수용을 당할 때 보상받으면서 자동환가도 될 수 있고요. 또 1000제곱이 안 되는 농지의 경우는 주말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농지증은 내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지 않는 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훨씬 농지증 발급이 편한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주말체험 농장은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겠네요. 예. 네.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 혹시 좀 농사를 못 짓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내가 농지를 낙찰받아 놓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시군구는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통지라는 걸 보내요. 그럼 1년 내 처분해야 되는데 그때도 처분하지 않는다면 6개월 내 처분하라는 이제 명령이라는 좀 더 강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근데도 처분을 못했다. 이때부터는 농지 공시지가 20% 또는 감정가 25% 중에 높은 금액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을 오해하시는데 한 번 내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처분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니까 그래요? 농지 잘못 사면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좀 농지 경매 팁 주의할 점 있으면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예, 일단 농지는 갭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뭐 전세를 놓고서 그 차익만 투자한다 또는 대출 같은 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 자본 범위가 한 80% 이상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주의할 거는 작용이 의무사항입니다.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작용이 좀 어렵다면 뭐 도라지나 묘목 농사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발이 되는 땅 이런 걸 봐서 인접 지역의 어떤 입지가 변화되는 거 또는 사개발이 되는 땅 다른 사개발과 다르게 농지는 농지 전용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검수를 해서 입찰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시장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되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또 거래소 쪽에서 물량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예, 모르겠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크네요. 변동폭이 크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